안녕하세요. 이 책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오늘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평적 질서, 특히 부부와 남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는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개인 양심, 집단 양심, 영적 양심.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영적 양심이다. 영적 양심이란 현상을 판단,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영적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양심이 개발될 때 삶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수용 감각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맨 첫 번째는 귀속되고자 하는 욕구와 재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귀속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양심과 개인 양심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번째 욕구는 우리가 서열에 맞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이 가족은 서열에 의해서 생명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태어난 사람보다 우선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것은 수직적 질서와 수평적 질서가 있는데요. 수직적 질서는 세대를 통해서 흐르는 생명 질서로 부모, 자식 관계에 흐르는 다세대적 사랑의 질서입니다. 부모는 그의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고 자녀에게 줍니다. 부모의 자리는 위에 있으면서 자녀의 자리는 아래에 있어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사회에 그 부모로부터 온 생명의 사랑을 이를 통해서 이렇게 공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 질서는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에 볼 수 있고요. 가족관계에서의 수평적 질서는 먼저 혈연관계에서의 형제 서열을 말합니다. 형제는 태어난 순서대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출생 순서를 존중하는 것은 형제애와 관계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둘째나 셋째가 맞이를 무시한다거나 둘째나 셋째가 맞이 역할을 한다면 이것이 이제 수평적 질서에 어긋나게 되고, 이런 형제들 간의 서열에 문제가 생기면 형제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태어난 그 형제에 대한 존중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태어난 형제가 자기보다 좀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위나 이런 것들이 낮다고 해서 무시를 하거나 동생이 이제 형을 가르치려고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형제 사이가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 둘째, 막내 등은 서열에 따른 서로 다른 자아상과 형제 서열에 따른 관계 행동이 발달하게 돼요. 이거는 그 아들러 심리학에서도 마지랑 막내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성격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에서의 사랑의 질서가 온전하게 흐를 때 형제애가 돈독해집니다. 가족관계에서의 형제애는 인류의 원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 수평적 관계로는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 남녀관계가 있어요. 가정에서 남녀는 부부로서 대등한 관계이며 서열이 같습니다. 부부 중 누구도 상대 배우자보다 우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유교 방식으로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남편은 하늘같이 못이다, 이거는 진짜 이게 잘못된 집단 양심인 거죠. 부부는 누가 우위에 서지 않고요, 정말 동등한 관계예요. 만약에 자신이 더 중요하다거나 더 우월하다면서 위로 올라간다면 상대 배우자의 부모와 치환되어 배우자를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유교적 관습에 의해서 대부분은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밑에다 두고 상전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부부관계가 남녀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불행해지죠. 부부관계가. 남편은 자기가 우월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받는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영원한 어린 자녀로서 남편을 대하게 되지 결코 여자로 남편을 대할 수는 없게 되거든요. 예. 이 가정에서의 부부의 대등한 관계는 자녀를 위해서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부부는 똑같이 중요하기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더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이 버트 헬링건 선생님 이제 책에 이렇게 보면 앉을 때도 자리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특히 식사할 때 식탁에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고요. 그 맞은편에 자녀를 보게 해야 됩니다. 자녀를 부부의 옆에 앉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모가 우선이고 자녀는 미치고 또 부부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리를 앉힐 때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현재 가정의 생존과 관련한 부부의 기능적 서열은 있어요. 부부는 대등하고 수평하지만 부부 중 가족의 생존과 안전에 더 기여하는 사람이 우위에 섭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가장으로서 생존을 책임졌기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때때로 이별이나 사별, 장애를 가진 남편을 대신하여 부인이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여자가 우위에 쓰는 거죠. 네. 그러나 요즘은 부부가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등 문화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규범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부가 대등하게 사랑으로 주고받는 관계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어요. 사회가 바뀌면 이제 집단 양심도 변하는 거죠. 욕구 세 번째는요, 공정하게 주고받으려는 조절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고받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너무 받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너무나 주기만 한다든지 이러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주면 어깨가 으쓱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게 되죠. 반면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받게 되면 왠지 작아지고 받은 것을 대갚아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나 부채감 또는 채무감을 느껴요. 근데 이 심리적 조절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계속 뭔가를 막 줘요. 막 대가 없이. 그러면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나 부담 없이 가져라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퍼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대방한테 열등과 부채감을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채감은 원시사회에서 발달했다고 합니다. 선조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종족이 존재하기에 이를 갚아야 한다는 관념이 발달했습니다. 이 집단의식에 종교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장자를 희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장자상족제가 우리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한테만 몰빵해서 모든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나 이런 걸. 그러면 그 장자가 행복하게 잘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산이라는 건, 돈이라는 거는 그 피눈물을 같이 갖게 되거든요. 피눈물 같이 떠안게 돼요. 그럼 그 장자는 굉장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게 되고, 반대로 받지 못한 그 다른 이외의 자손들은 굉장한 분노를 갖게 되면서 이 장자랑 밑에 있는 형제들이 다 절연하게 돼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집단 양심이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수평적 주고받음의 조절은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해요. 사랑으로 주고받기랑 복수로 주고받기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사랑으로 주고받기는 더 큰 사랑을 불러오는 관계의 확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했다. 그러면 부인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네, 뭐 똑같이 뭐 돈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남편에게 뭐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하여간 남편에게 사랑의 말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더 주면 그 사랑이 더 증폭되겠죠. 이것을 받은 남편은 더 많은 사랑을 부인에게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주고받고 사랑의 탑이 점점 더 높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신 부부들은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사랑이 엄청 깊어져요.
그러니까 뭐 에로틱한 어떤 그런 사랑은 좀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지 몰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깊은 동지애와 어떤 그런 사랑은 아주 단단해서 어떠한 시련이나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랑을 줄 때는 조금 더 줘라. 반대로요. 어떤 이런저런 일로 관계에 상처가 냈을 때 우리는 복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상처가 3이라면 물리적 상처는 1, 정서적 상처는 2로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느끼는 상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상처를 받은 쪽은요, 상처를 준 쪽보다 3배의 강도로 상처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1의 상처를 줬다고 나한테 생각하지만 나는 3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이제 받은 것만큼 되돌려 주게 되면 원래 주었던 상처보다 9배 커진 상처를 주게 되죠. 남편이 1이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줬는데 난 3으로 느끼잖아요. 그럼 나는 3만큼의 그 복수를 남편한테 딱 준다. 그럼 남편은 3배 더 9배 상처를 더 크게 받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이 큰 소리치는 적방한장이 일어나게 돼요. 자신이 준 상처보다 과도한 보복을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으로 주고받기가 더 큰 사랑을 불러오는 것처럼 상처로 주고받기는 더 큰 복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예.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상처를 받으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강한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랑으로 복수하려면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버트 헬링건은 주고받음을 가슴으로 하는 조심스러움이라고 했습니다. 예. 영적 양심으로 주고받기란 존경의 거리에서 상대가 필요한 것을 어떤 기대나 의무감 없이 주는 것이에요. 기대나 의무감 없이 주는 게 진짜 힘들죠. 뭘 줄 때는 우리가 은근히 뭔가 바라잖아요. 예. 이 주고받음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수평적 주고받음입니다. 이러한 주고받음은 상대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운명을 존재했던 그대로 받아들일 때 타인과의 관계에 좋은 부모상을 투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요, 부부관계도 원가족관계의 문제가 그대로 투사돼서 나타나거든요. 솔직히 그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도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원가족관계의 문제에서 파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얽힘이 있으면 그거를 밖에다 그대로 투사해서 똑같은 어떤 대물림을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대부분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면요, 상대편 배우자한테 좋은 부모의 상을 투사하게 돼요. 거의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신혼 초에 굉장히 많이 싸웠고, 왜 너는 남편한테 좋은 엄마의 상, 좋은 아빠의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길 바라고, 나의 모든 것들, 어리광, 투정 이런 거 다 받아주길 바라는데 그 남자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이제 맘카페 같은 것도 글 보면 막 섭섭해요, 서운해요, 뭐 남편이 이랬어요, 저요. 그럼 보면 거의 다가 남편한테 좋은 부모를 투사하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근데 이렇게 되면 남녀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성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애기처럼 앵앵앵앵 거리는 그 여자 부인한테 여성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여자를 찾아 떠나거든요. 그래서 외도를 한다든지 바람을 핀다든지, 모두 뭐 100% 이런 건 아니겠지만 동등하게 남녀관계로 할 때 성관계에도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 부부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수로 주고받기에서 이 복수를 할 때는 사랑으로 주고받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상대편 배우자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보통 이러잖아요. 네가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어쨌든 다 넘어간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상대편 배우자가 뭔가 큰 잘못을 했으면 3분의 1의 크기를 줄여서 그분 상대편 배우자에 복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외도를 하고. 그러면 막 보통 뭐 솔루션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혼하지 않을 바에는 애들 봐서라도 용서하고 살아라. 근데 그 부인은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남편이 바람 폈다는 것에 대한 그 막 분노, 뭐 수치심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넘어가면요. 부부가 아니죠. 부부이긴 하지만 서로 대화도 없고 잠자리도 하지 않고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적절하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복수해요? 그 남편이 바람 폈으니까 나도 같이 맞바람 필까요? 이런 게 꼭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나는 나의 도덕적인 어떤 관념이라든지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절대로 외도 남편처럼 똑같은 짓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죠. 뭐 남편이를 아주 막 쥐잡듯이 막 잡는 거죠. 그 남편이 했던 거 내 분이 풀릴 때까지 화를 낸다든지 진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뭐 제 내담자분도 남편이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너무 열받았는데 자기 양심상 절대 맞바람 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닌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길바닥에서 아예 혼절해서 쓰러지고 개거품을 물었대요. 막 응급실 막 병원 부를 정도로. 그러고 나서 조금 풀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주고받기 균형에서 상대편 배우자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적절한 그런 어떤 복수를 해야 된다. 단, 문제는 3분의 1 적게. 남편이 한 만큼 똑같이 하게 되면 남편은 9배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더 큰 복수를 부인하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사랑을 악순환으로 점점 바닥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남편이 나에게 3회 복수를 했다. 그 잘못을 했다. 내가 느끼기에. 그러면 나는 1만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2가 충전이 되니까 점점 더 빌드업이 돼가지고, 그리고 뭐, 잘못을 한 상대편 배우자가 나한테 조금 잘해줬다. 그럼 나는 조금 더 사랑으로 3배, 3분의 1 더 주는 거죠. 그러면 막 크게 입었던 상처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결국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고받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남녀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예. 그래서 이걸 아신다면 정말 행복한 그 부부 관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여담으로 제가 아는 분이 뭐 이런 공부를 좀 하시고 남편이 이제 룸살롱에 간 거예요. 그걸 알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남편 몰래 이제 그 내연남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랑 막 바람을 피고 잠자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저지른 어떤 그런 잘못보다 훨씬 10배 더 큰 어떤 복수를 했는데도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맞바람을 펴서 복수를 해도. 근데 그분을 이제 가족 세우기 세션을 장을 세워보니까 결국은 이제 원가족 이슈더라고요. 원가족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역동이 일어난 거지. 내가 남편이 바람 폈으니까 나도 바람 펴서 이거를 복수를 하리라 해도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근본적인 거는 나의 원가족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부부관계, 남녀관계에서의 수평적 주고받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